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의 풍파를 겪고 큰 깨달음을 얻은 여자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가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뒤집혀버리곤 합니다. 나름대로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한순간의 선택이나 누군가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인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가 있죠. 하지만 뜻밖의 곳에서 저에게 도움의 손길이 뻗어왔고 그들의 선행은 제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결국 인생은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선의로 맺어진 관계는 시간을 넘어 다시 꽃피우고 사람의 마음은 또 다른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걸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릴 적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얌전하게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저에게 이건 하지 마라, 저건 안 된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하지만 그렇다 보니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였나? 시험이 끝난 날 친구들이 오랜만에 놀이공원에 가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야, 이번엔 정말 같이 가자. 한 번쯤은 괜찮잖아. 너도 이제 고등학생인데 집에서 뭐라고 안 할걸? 아니야. 부모님이 시험 끝나도 바로 집에 들어오라고 하셨단 말이야. 야, 우리도 다 부모님한테 허락 맡은 거 아니야. 몰래 가는 애들도 있다고. 그래도 혹시라도 들키면 난 진짜 큰일 난다니까. 너희들 모르지? 우리 엄마 아빠 화내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야, 화나면 안 무서운 부모님도 있어? 우리 부모님도 무서워. 난 그래도 나중에 혼나더라도 놀 건 노는 게 좋아. 아, 은경아. 진짜 가면 안 돼? 오늘 안 가면 나중에 후회할걸?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지금 혼나는 게 더 싫어. 진짜 미안해. 다음엔 꼭 같이 갈게. 아이, 지겹다 지겨워. 넌 놀자고 하면 항상 다음에 간다고 하더라? 어차피 다음에도 똑같이 빠질 거면서. 정말 미안해. 친구들과 헤어진 후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속상함과 서러움으로 기분이 울적했죠. 그렇게 터덜터덜 걸어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저를 맞이해줬어요. 엄마 아빠는 역시 우리 딸이라고. 다른 애들은 시험 끝나면 놀기 바쁜데 우리 딸은 그러지 않아서 참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의 따뜻한 칭찬이 마치 제 마음속 빈자리를 조금 메우는 듯 했지만 다음 날 친구들이 놀이공원에서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이야기할 때 저는 그 대화에 낄 수 없었어요. 그 공허함은 오래도록 제 마음 한편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었지만 부모님의 통제는 여전했어요. 친구들과 간단히 밥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았죠. 부모님은 항상 어두워지면 위험하다며 초저녁만 되어도 들어오라고 성화였어요. 대학을 가면 그래도 좀 자유로워질 거라 기대했던 저는 여전히 부모님의 통제에 숨이 막혔어요. 그렇게 모범생이던 저조차도 20살이 넘어서까지 심하게 통제하니 반항심이 자라나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참다 못해 터진 제가 부모님과 크게 다투고 말았어요. 그날은 제가 친구들하고 저녁 약속이 있던 날이었어요. 어디 간다고 저녁에? 지금 6시인데 왜 나가려고 해? 엄마, 그냥 친구들이랑 간단히 밥 먹고 오는 거예요. 늦게 술 먹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문제야. 어두워지면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다고 몇 번을 말해. 어두워지면 나가지 말랬잖아. 엄마, 나도 이제 성인이라고요. 위험한 곳 가는 것도 아니고 애처럼 그러지 좀 마세요. 애가 아니면 부모 말을 좀 들어야지. 통금이 왜 9시겠어? 괜히 사고라도 나면 책임은 누가 져? 그럼 집에만 있으라는 거야? 친구들도 다 나 정도로 심한 사람은 없어요. 너무 숨 막혀. 숨 막히면 나가서 살든지. 부모 덕에 잘 살면서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엄마 말대로 나가서 살게요. 그러니까 자취 허락해 주세요. 무슨 여자 혼자 자취야. 너 그러다가 무슨 일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어? 아니, 진짜 왜 그래? 방금 엄마가 나보고 나가 살라고 그래놓고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어쩌라는 거야? 너 진짜 요즘 왜 이래?
예전에는 얌전히 말 잘 듣더만 요즘 왜 이렇게 반항을 하냐고. 저는 엄마 말에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제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죠. 엄마가 제 미쳤다고 바깥에서 난리치는 게 들렸지만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는 무시했죠.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고 늘 부모님이 정해주신 길 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애썼다는 거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이 틀을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부모님 몰래 제 삶을 하나둘씩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였어요. 부모님 몰래 밤늦게 친구를 만나거나 도서관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요. 그럼에도 큰일은 아니었기에 들키지 않았고 제 안에서 작은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몰래 하는 일들 중 가장 큰 사건은 부모님 몰래 연애를 시작한 거였어요.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죠.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사람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어줬어요. 부모님 몰래 연애를 이어가는 건 쉽지 않았지만 저는 그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더라고요. 결국 부모님께 들키고 말았어요. 너 요즘 이상하다 했더니 몰래 연애하고 다니는 거였어? 이게 누구 허락받고 이러는 거야? 엄마, 나도 이제 어른이에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굳이 허락받아야 돼? 네가 뭘 알아서 해? 그 남자 무슨 집안인지 확인은 했어? 엄마, 사람을 집안으로 평가하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그 사람 정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네가 아는 게 다가 아니야. 네가 그럴수록 난 더 걱정돼. 너 그 남자는 당장 끝내. 싫어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이제 엄마 뜻대로만 살고 싶지 않다고요. 조은경, 너 대체 너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엄마한테 사과 안 드려? 아빠도 똑같아요. 엄마보다 조금 덜할 뿐이지 절 통제하는 건 똑같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마음대로 못 만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힘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게 부모님 눈치를 보던 제가 아예 무대뽀로 행동하게 만들었죠. 연애는 힘겨운 반대 속에서도 계속됐어요. 부모님은 저를 달래도 보고 화도 내면서 그 남자랑 그만 만나라고 했어요. 차라리 만날 거면 부모가 소개시켜주는 남자를 만나라고 했죠. 하지만 남자친구를 향한 일편단심을 품고 있던 전 부모님의 말에 절대 끄떡하지 않았어요. 가족 간의 사이는 점점 악화되어 갔고 집에 있어도 서로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시간은 그 와중에도 쏜살같이 흘러갔어요. 저는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생이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남자친구한테 농담으로 저도 취직이나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더니 나한테 취직하겠냐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당황한 표정을 짓자 남자친구는 자기는 진심이라면서 너 하나 먹여 살리는 게 어렵겠냐고 했어요. 그 당시 취업준비생이었던 저와 달리 연상이었던 남자친구는 졸업하기 전에도 이미 취업기를 내고 커리어를 착실하게 쌓고 있었죠.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에도 계속 결혼하자고 설득했고 남자친구가 그리는 미래 청사진에 결국 저도 넘어가고 말았죠. 우리 둘 다 요즘 사람들 치고는 결혼하기엔 좀 이른 나이였지만 어차피 다른 사람 만날 거 아닌 이상 하루빨리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시댁에서는 저와의 결혼을 쉽게 승낙해줬지만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엄마, 아빠, 저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다음 주에 오빠가 인사 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 말아주셨으면 해요. 결혼? 너 농담하냐? 그런 집안에 정말 시집 가겠다고? 너희 예전에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학자금 대출받은 거 갚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부모가 아들 학비도 못 대주는 집안이랑 사돈을 맺으라고? 결혼하는데 집안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속 편한 소리 한다. 뭐 둘만 잘 살면 된다?
둘만 잘 살면 되면 왜 시댁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여자들이 많겠니? 정신 차려. 결혼은 현실이야. 엄마 아빠가 아무리 반대해도 저 결혼할 거예요. 저한테는 그 사람이 제일 소중해요. 좋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랑 인연 끊자. 2번 다시 부모라고 부르지 마라. 아빠, 그 말 진심이세요? 저랑 인연을 끊으시겠다고요? 그래. 부모 말도 안 듣는 딸 따위 필요 없다 우리는. 저는 아빠의 말이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다시 물어봤고 그때마다 아빠는 같은 답변을 했어요.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지만 그래도 인연을 끊는 건 그때까지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아무리 답답해도 가족은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단호한 아빠의 눈빛을 보니 농담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눈빛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제 안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어요. 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제 과거가 떠올랐죠. 저 말에 흔들려서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어요. 가슴 아프지만 저는 부모님과 남편 중 남편을 택하기로 결정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인연 끊어요, 우리. 그래도 이 사람이랑 헤어지는 것보다 나아요. 뭐라고?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해? 부모랑 의절하겠다고? 너 미쳤어? 미쳤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제가 선택한 인생인 거려.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냥 제 선택을 믿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그 말 취소해 주세요. 뭘 취소해? 너같이 은혜도 모르는 딸년 나도 필요 없어. 세상에 짐승도 아니고 남자 때문에 부모를 버리겠다고? 내가 그딴 소리나 들으려고 널 지금까지 키운 줄 알아? 엄마는 격분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것만으로도 분이 안 풀리시는지 물건도 집어던지셨죠.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고 엄마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2번 다시 이 집 문턱 넘지 마라. 알겠어요. 나갈게요. 하지만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부모님을 등졌습니다. 문을 나서면서도 엄마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계속 뒤따라왔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도 제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날 혼주석은 부모님 없이 텅 비어 있었고 제 마음도 뻥 뚫린 것 같았어요. 금방이라도 후회가 스멀스멀 올라올 것 같았죠. 하지만 다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제 와서 흔들리면 안 된다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시댁이 저한테 호의적이었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홀어머니 집안에서 자랐는데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절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이셨어요. 신혼여행에 돌아오고 나서 시댁에 갔던 날 시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 손을 잡고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따뜻함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결혼 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이상하게도 자꾸 제가 부모님이랑 연락하는 것에 집착을 하셨어요. 난감했죠. 의절까지 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도 같은 걸 되물어보시니까요. 우리 집에 방문하신 시어머니와 싸웠던 그날 또한 시어머니는 제 부모님 얘기부터 다짜고짜 꺼내셨죠. 너 여전히 부모님이랑 연락 안 해? 니네 부모님한테 연락 온 건 없냐고. 어머니, 그거 저번에도 물어보셨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연락 안 하세요. 아시잖아요. 어머니 또 시작이시네. 그거 그만 좀 물어보세요. 아니, 준혁이 넌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그걸 그냥 두고 있어? 부모님이 딸을 그렇게 내쳤다고 해도 너도 모른 척 하는 거야? 부모님이 저랑 연락하기 싫어하는데 저라고 어떻게 억지로 연락할 수 있겠어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엄마 아빠한테 연락할 생각이 없어요. 전 남편하고 어머님만으로도 충분해요. 충분? 이 작은 집에서 퍽이나 충분하겠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너네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지원받아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왜 그걸 꼭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둘이 열심히 모아서 살면 돼요. 부모님께 기대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제가 부모님과 의절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네. 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을 허락했을 것 같아? 너희 부모님이 나중에라도 연락 와서 지원해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 허락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에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엔 저를 딸처럼 아끼겠다고 우리 둘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따뜻한 마음이 실은 다 계산 속에서 나온 거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시어머니에게 너무 실망한 저는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부모님과 연락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들을 줄 몰랐어요. 꼭 지원을 받아야 해요? 지원 안 받고도 잘 사는 부부들 많아요. 너네들은 참 현실을 몰라. 준혁이 너, 네가 대기업 다니고 개발자니 뭐니 하니까 너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게 그렇지 않아. 왜 의사니 변호사니 하는 전문직들도 집안을 보겠냐고. 어머니, 와이프랑 저 좀 믿어주세요. 여태까지 잘 봐주셨으면서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가 잘 해낼게요. 네,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절대 친정에 연락할 생각 없어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부분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어머님. 그렇게 똥꼬지 부리겠다 이거지? 그래,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화난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가셨어요. 시어머니가 나가는 모습을 남편과 저는 착잡한 얼굴로 쳐다봤죠.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둘만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요. 시부모님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믿으면 된다고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더라도 우리 둘이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기로 했어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시댁에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어색한 분위기가 싫어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이번 기회에 어머니와 관계를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참석했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식탁에 앉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마냥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식사 중에도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으셨죠. 아주버님이나 형님이랑은 평소처럼 대화하셨지만 저는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대하셨죠. 그런 분위기를 견디기 힘들었던 저는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 반찬 너무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레시피를 왜 나한테 물어봐? 요즘 인터넷에 다 나와 있잖아. 알아서 찾아봐. 분위기를 풀어보려던 제 시도는 단칼에 잘려나갔어요. 식탁 위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싸늘해졌죠. 다른 가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묵묵히 음식을 먹기만 했어요. 그래도 전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말해봤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직접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였어요. 인터넷에 레시피들 많다지만 엄마들 손맛은 못 따라간다잖아요.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소리 그만해. 나 바쁜 사람이다. 그런 거 하나하나 알려줄 시간 없어. 차가운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저의 계획은 결국 실패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위축되었지만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 아무 일도 아닌 척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식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그렇게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어요. 어머니와의 대화는 고사하고 다른 가족들과도 제대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죠. 그 후로도 시어머니와 저는 계속해서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 뒤에도 저는 다시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보려는 시도를 했지만 계속된 거부에 저도 지쳐갔고 결국엔 어머니를 대하는 제 태도 역시 차갑게 변해갔어요. 결국엔 좋았던 고부관계는 그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완전히 파탄이 나버렸죠. 하지만 저희의 고난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결혼한 지 3년 반 정도 됐을 무렵 남편은 독립해서 창업을 결정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남편은 늘 열정적이고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창업을 결심했을 때 저는 그의 결정을 지지하며 함께 그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죠. 실력 있는 개발자인 만큼 남편은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사업의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투자금을 받아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투자자와의 마찰을 겪었어요. 결국 투자금이 빠지면서 회사는 위기에 몰렸죠.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사무실 유지비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코너에 몰린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조금만 도와줄 수 있냐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이 얘기를 듣고 남편 회사가 어려운 것 같다고 시어머니한테 말했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쫓아와서 난리를 쳤죠. 그날의 대화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소식을 듣고 저희 집까지 쫓아온 시어머니는 제 탓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었죠. 아니, 지금 우리 아들 사업이 엉망이라며. 투자자도 빠져나가고 박살나기 직전인데 넌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냐? 준혁이가 직원 월급도 못 줄 지경이라는데 네 친정에 가서 돈 달라고라도 했었어야지. 정말 어머님, 저 이거 거의 100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거든요. 부모님이랑 연락 안 하고 지낸다는 거요.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드세요? 너는 우리 아들 도와줄 생각이 없지? 우리 아들이 죽어라 이라고 저런 힘든 상황에 놓였는데 그 손가락만 좀 움직이면 되는 연락이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버팅기고 있어. 저도 남편 고생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남편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일자리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혜미야, 너 정말 뻔뻔하다. 그깟 일자리 알아보는 거? 네가 벌어봤자 몇 푼이나 벌겠냐. 진짜 네가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친정에 가서 돈이라도 빌려가지고 오는 게 가장 1순위 아니니? 어머니, 그만하세요. 회사가 그렇게 된 게 와이프 잘못도 아닌데 왜 자꾸 집사람한테 몰아가시는 건데요? 그럼 얘한테 드잡이 안 하게 생겼냐? 솔직히 얘가 결혼하고 나서 뭘 했니? 결혼하고 나서도 직장 관두고 들어앉혀서 편히 살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일자리 구해보겠다고? 아이고, 기가 찬다, 기가 차. 엄마, 집사람이랑 자꾸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요. 차라리 저보고 뭐라 해주세요. 지금 이 모든 건 제 선택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형한테 돈 빌리는 게 엄마가 싫으시면 제가 알아서 해결해 볼게요. 뭘 알아서 해결해. 너희 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왜 모르는 거야. 아이고 답답해라. 됐다. 말 안 통하는 것들이랑 대화해봐야 내 입만 아프지. 두고 봐라. 그러다가 결국 패가망신 당하게 될 테니까. 남편의 말에 열이 뻗친 시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붙잡았지만 뿌리치면서 기어이 문을 열고 가버리셨죠. 저랑 시어머니가 친정 연락 문제 때문에 싸웠던 예전의 그날과 비슷한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착한 남편은 본인이 가장 속상할 텐데도 저의 기분을 살피며 시어머니 말이 너무 심했다고, 상처받게 해서 미안하다고 저를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할 테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도 덧붙였죠. 결론적으로 남편은 아주버님께 돈을 빌리지 못했어요. 아주버님도 요새 형편이 안 좋다고 우리도 빌려주고 싶은데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대요. 남편은 그 대신 외주 일을 받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프로그램 개발, 밤에는 외주 작업을 병행하며 매일 밤 늦게까지 일했죠. 집에 일을 가져오면서까지 일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늘 걱정이 많았어요. 오늘도 외주 작업이 밀렸어. 프로그램 개발은 더 늦어질 것 같아. 외주 조금 줄이면 안 돼? 밤낮으로 일하니까 점점 더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 줄일 수가 없어. 직원들 월급이랑 사무실 비용 다 이 외주로 버티는 건데. 걱정이다. 당신 안 그래도 심장질환도 있잖아. 예전에 중학교 때 그것 때문에 고생했다며. 이렇게 무리하다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겠지? 그게 언제적 얘긴데. 걱정 마. 나 성인 되고 나서는 별 이상 없었어. 그리고 혹시 몰라서 약도 꾸준히 먹고 있잖아. 남편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설득할 말을 찾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제발 남편 건강에 이상이 없기를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남편이 외주와 프로그램 개발로 밥 먹듯이 일한 게 반년이 넘어갔을 무렵 저는 설거지를 하던 중 전화벨 소리에 손을 멈췄어요. 전화를 받으니 남편 회사 직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장님께서 사무실에서 외주 작업을 마무리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어요. 제가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쥔 제 손은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급히 코트를 챙겨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남편이 무사하기를 빌며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응급실 문 앞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전한 말은 믿기 힘들 만큼 참혹했어요. 의사는 참담한 표정으로 제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갔다고 전했어요. 그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과 꿈꾸던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렸어요. 남편은 창업 후에도 직원들 월급과 회사 운영비를 충당하느라 재산을 모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재산이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투자금이 빠져나간 뒤 빚까지 짊어진 상황이었죠. 남편이 외주했던 거 들어온 돈이랑 집을 빼고 받은 전세 보증금을 합쳐서 남아있던 빚을 갚고 회사를 정리하면서 직원들의 마지막 월급과 실업급여까지 책임지고 나니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남편이 없으니 이제부터는 제가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지만 당장에 살 곳을 마련할 돈조차 없는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았고 남편이 사업으로 어려워진 후에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알바 정도만 했을 뿐이었거든요. 참 서글프지만 그런 상황에 처하니 그나마 애가 없는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어느 정도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그때 애를 낳자고 해서 미뤘었거든요. 그나마 먹을 입은 저 자신 하나라 다행이지 만약 애까지 딸렸다면 전 정말 갑갑했을 거예요. 하여튼간 저는 어떻게든 남편 없이 살 궁리를 해야 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가 문득 남편이 시어머니께 빌려드렸던 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남편이 어머니에게 3천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을 도우려고 했던 남편의 마음을 기억하며 저는 그 돈이라도 받으면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 시댁을 찾아갔죠.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남편이 예전에 어머님께 빌려드렸던 3천만 원 돌려주실 수 없을까요? 그 돈으로 저 살 곳이라도 구하려고요. 부탁드려요, 어머님. 3천만 원? 그건 우리 아들한테 빌린 거지 너한테 빌린 건 아니잖아. 이제 와서 그걸 왜 찾는 거야? 그 말에 전 역시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당연히 쉽게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막상 또 직접 들으니 가슴이 콕콕 쑤셔왔어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라고 이러고 싶겠어요? 어머님께 이런 부탁을 드릴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 그래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가 절박한 상황인 게 뭐? 너 어차피 이제 우리 집 사람 아니잖아. 너 친정에 가서 도와달라고 해.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의절한 친정에겐 차마 빌려달란 말은 못하겠나 보지? 아니, 친정한테는 말도 못하면서 나한테는 왜 빌붙지? 너 내가 우스워? 우스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머님, 남편이 그 돈을 어머님께 드리면서 남편이 했던 말 기억하세요? 어머님한테 이렇게 몇 천만 원을 빌려주는 대신 혹시 남편이나 저한테 큰일이 생기면 어머님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을 생각해서라도 절 도와주실 순 없나요? 웃기고 있네. 부모님들 도움 없이 잘 살겠다고, 심지어 친정 도움도 안 받겠다고 큰 소리 쳤던 게 누군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돈 달라고? 다 네 엿보고 네 탓이야. 그러니 결과에 따른 책임도 네가 져야지. 그 매정한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님의 냉담한 태도는 마치 철벽 같았고
제가 그 철벽을 뚫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저는 결국 시댁을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일단 숙식이 가능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은 그럴듯한 방을 구할 수 없었으니까요. 수중에 있는 돈을 아끼기 위해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생활했고, 낮에는 휴대폰이나 PC방 컴퓨터로 구인 공고를 보고 다니고 지원서를 넣었죠. 노숙과 다를 바 없는 삶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식비도 아끼기 위해 제가 사는 지역에 있는 무료 급식소를 찾아다녔어요. 저에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던 그날도 근처에 새로 생긴 무료 급식소를 찾아갔었죠. 그 급식소는 스타트업 기업 봉사단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봉사단은 인근에 2개의 무료 급식소를 열었는데 저는 더 가까운 곳을 골라가게 됐어요. 급식소에 도착해 줄을 서서 밥을 받는데 봉사자 중 한 사람이 절 유독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이상한 사람인가 싶어 애써 무시했지만 그의 시선이 계속 따라붙으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급식소 운영 시간도 끝난 건지 봉사자들도 자리를 정리하고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곳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아까부터 저를 지켜보던 봉사자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왜 그러시죠? 혹시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 본인 거 맞으세요? 봉사자의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손이 저절로 제가 걸고 있는 목걸이로 올라갔어요. 이 목걸이는 남편 회사의 로고가 박힌 목걸이로 요즘 말로 치자면 회사 굿즈 같은 거였어요. 저는 왜 저 사람이 이 목걸이에 관심을 가질까 경계심이 들었지만 차분히 대답하려고 애썼습니다. 네, 제 목걸이 맞아요. 근데 왜 그러시죠? 그럼 혹시 준혁 형님을 아시나요? 그 목걸이를 차고 있으시면 아실 것 같은데. 남편의 이름을 들은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대체 이 사람이 내 남편과 무슨 연관이 있는 사람일까 싶어 놀란 기색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 남편을 아시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봉사자는 크게 놀란 듯 주먹을 꽉 쥐었다가 손을 풀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놀라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세상에, 정말 형님 부인이셨어요? 준혁 형님 사모님께서 이런 처지에 계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어떤 관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꾸 제 남편 보고 형님이라고 하셔서. 형님이 제게 정말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에요. 제 사업 초기에 형님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분 덕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급식소에서 만난 봉사자는 남편의 대학 후배였어요. 대학에서 IT 관련 동아리에서 만난 후배였는데 그 동아리에서도 남편의 실력이 뛰어난 걸로 유명했고 실제로 경진대회에 나와 그 동아리에 상을 안겨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편 후배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남편과 인연을 이어갔다고 했어요. 자주 보진 않아도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는 사이였다고 했어요. 그 당시 남편 후배는 사업 관련해서 골치 아픈 문제를 겪고 있었고 술자리에서 남편에게 고민 상담을 했다고 했어요. 제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꼭 필요했는데 그 기술을 사서 쓰자니 비용이 너무 비쌌습니다. 직접 개발하려면 개발자 고용 비용도 감당이 안 됐고요. 그래서 남편이 도움을 주었다고요? 네. 제가 그 상황을 형님께 말씀드렸더니 형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형님은 저희 사업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서 무료로 제공해 주셨죠. 아무 대가도 없이요. 그랬군요. 전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저한테는 그런 말 전혀 안 했거든요. 형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드러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물었을 때 형님이 농담처럼 그러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네가 성공하면 내가 어려울 때 한번 도와주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죠. 형님은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었지만 저는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어요. 정작 제가 슬슬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형님은 저 세상으로 가버리셨지만 남편에게 도움받은 건 그분뿐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남편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은 워낙 독창적이고 활용도가 높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 후배분께서 사업에 남편의 기술을 썼다는 소문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퍼지자 여기저기서 남편에게 그 기술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요. 남편은 학과도 컴퓨터 공학 쪽인데다 동아리 활동도 IT 쪽이었으니 주변에 같은 업계에서 일하거나 이런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남편은 자신이 힘든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고 기술을 아낌없이 나눴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지인들은 남편이 공유해준 기술 때문에 정말 막대한 도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가장 처음으로 남편의 기술을 썼던 대학 후배분의 사업은 날개를 달고 본격적으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고 나중엔 후원사까지 생겼다고 했어요. 남편 후배는 이제 보답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필 타이밍이 더럽게 안 좋았던 거죠.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 후배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당시 코로나 시기라 가족장으로 간소하게 치러지는 바람에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 가슴 아팠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형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연히 형님 회사 로고가 새겨진 목걸이를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처음엔 직원분이신 줄 알았는데 사모님이라고 하셔서 정말 놀랐어요. 남편 후배는 그 말을 끝으로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입을 다물고 자꾸 눈을 요리조리 돌리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렵사리 어쩌다가 사모님은 이런 처지가 되신 거냐고 안타까운 눈빛을 하며 물어보더군요. 남편의 후배 앞에서 제 처지를 말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잠시 망설여졌지만 그의 진심 어린 표정에 용기를 내어 제 상황을 털어놓았죠. 남편 후배는 저의 상황에 대해 다 듣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만 여기 벤치에 앉아서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한 10분이나 15분 정도만요. 금방 통화하고 올게요. 상관없기는 한데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통화 끝나고 나서 그때 차차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멍하니 벤치에 앉아 남편 후배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 후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뭔가 단단히 결심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전화로 사람들 싹 다 불렀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곧장 이리로 사람들이 올 거예요. 다들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금방 올 겁니다. 죄송한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왜 여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곳에 오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마침 벌써 오네요. 역시 가까우니까 금방 오네. 여기야 여기. 남편 후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급식소 앞에 고급 차량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급식소 앞에는 눈에 띄게 고급스러운 차량들이 속속 도착했고 차에서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체 무슨 일이죠? 사모님, 이분들은 제가 이야기했던 형님께 도움을 받은 분들입니다. 형님 덕분에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한 분들이죠. 오늘 무료 급식소 봉사에 참여했던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들 중 대부분이 형님과 인연이 있던 분들입니다. 네? 그게 진짜예요? 그럼 진짜죠, 사모님.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여전히 어리둥절한 상태로 있던 저에게 사람들이 하나둘 제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그들을 보면서 괜히 제가 송구스러울 정도였죠. 사모님, 저는 형님 덕분에 제 사업이 무너질 뻔한 위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형님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정말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님께서 제공해 주신 기술 덕분에 제 회사가 성장했고 제 가족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여러 사람이 오가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심지어 그 중에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안절부절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발 일어나세요. 사모님, 제발 제 감사하는 마음을 받아주세요. 형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형님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마음은 받을 테니까 제발 일어나 주세요. 이러시면 제가 더 불편해요. 제가 그때 심각한 재정 위기에 몰려 모든 걸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께서 제 상황을 알고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형님이 기술을 제공해 주셨고 그 덕분에 사업이 살아났습니다. 그때 형님이 없었다면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남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는지 느꼈어요. 우리 남편이 원래 사람이 좋긴 했지만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니. 심지어 그 선행이 누군가의 삶을 구할 만큼 큰 것이었다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제가 감격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을 무렵 갑자기 남편의 후배가 주변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켰어요. 저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남편의 후배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숨죽여 지켜봤죠. 여러분, 지금 사모님께서 형님 돌아가시고 정말 어려운 처지에 계십니다. 형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도움을 생각하면 지금은 우리가 사모님께 보답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형님 덕분에 지금의 저희가 있는 건데 당연히 나서야죠. 형님이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베풀어 주셨는데요. 사모님을 돕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남편 후배의 말에 사람들은 맞장구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관심으로도 충분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던 저는 손사래를 치며 그들을 말렸어요. 제가 한 게 뭘 있다고 이러시는지. 다 제 남편이 한 일이지 제가 한 일이 아닌 거려. 형님이 돌아가신 이상 저희가 은혜를 갚는 건 사모님 돕는 일밖에 없습니다. 제발 저희가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하늘나라에 계신 형님이 마음 편히 계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모님. 형님도 그걸 바랄 겁니다. 남편 후배가 고개를 숙이며 저에게 간곡히 부탁하자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남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돈을 모아 제가 살 집의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었고 일자리도 찾아주었습니다. 특히 제 목걸이를 보고 말을 걸었던 남편 후배는 자신이 낸 이익의 몇 %를 저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것까지는 받기 어렵다고 했지만 후배는 제발 받아달라면서 말했어요. 만약 이거 안 받아주시면 집까지 매일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렸죠. 결국 저는 그의 성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 선후배들,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생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이 남긴 선행이 절 구원했고 그의 따뜻한 마음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선행 덕분에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도 시간이 꽤 흘러갔어요. 어렵게 일어선 제 삶이 안정되고 있다는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시어머니는 그 특유의 거만한 태도로 뻔뻔하게 말을 꺼내시더군요. 오랜만이구나. 요즘 살판 났다며? 얼굴이 아주 번지르르한 것이 속이 편해 보이네. 내 아들 없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가 봐. 어머님,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저한테 시비 거실 거면 그냥 가셨으면 하는데요. 너 말이야. 지금 이만큼 사는 거 우리 아들 지인이랑 선후배들한테 도움 좀 받았다던데. 네. 근데 그게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 여우 같은 년이 어디서 시침이야? 걔네들이 너 도와준 거 결국 그게 우리 아들이 그동안 베풀었던 것들 덕분 아니야? 내가 다 듣고 왔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덕을 봤으면 우리한테도 돈 좀 줘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 농담이시죠? 제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했을 땐 차갑게 외면하시더니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요?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코웃음 쳤어요. 과거 시댁에서 받았던 냉대와 모욕이 떠올라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저 더 이상 그 집 사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절 그렇게 내치셨던 분이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때 상황이고 지금은 네가 여유가 생겼으니 우리도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도와달라니요. 어머님이 저한테 뭐 해준 거 있다고 도와줘요? 제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아들이 만들어준 인연으로 도움 받았으면 그건 당연히 우리 몫도 있는 거지. 너만 다 차지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챙겨야 할 게 있잖아. 웃기지 마세요. 제가 받은 돈을 왜 어머님한테 줘요? 그래도 제 남편의 어머니였으니 예정을 생각해서 한번 만나본 건데 이딴 소리나 들을 줄 알았다면 절대 안 볼 걸 그랬네요. 당장 나가세요. 더는 이런 대화 이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린애가 땡깡 부리는 것 마냥 자리에 주저앉아 고집을 부리며 나가길 거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큰 소리를 땅땅 치며 저에게 삿대질까지 했어요.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내쫓으려고 해? 이 집은 원래 내 아들이 살았어야 할 집이야. 우리 아들 덕분에 네가 이 집에서 버티고 있는 거라고. 내가 왜 네 말 한마디에 나가야 하니?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할 자격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니? 어머님,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체면 좀 지키세요. 지금 나가시지 않으시면 제가 직접 나가게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싫어. 죽어도 안 나가. 어쩔 수 없네요. 제 발로 안 나가겠다면 제가 어머님을 내쫓아야죠.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단호히 붙잡고 문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함을 치며 버티셨지만 제 태도가 확고하다는 걸 느끼셨는지 결국 끌려 나가셨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두고 보자. 네가 잘 되나 못 되나 끝까지 지켜볼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다시는 이 집에 오지나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깥으로 내친 뒤 문을 세게 닫아버렸어요. 문을 닫은 후에도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한동안 들렸지만 결국엔 잠잠해졌어요. 고요함이 찾아오자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악연을 끊어낸 저는 반대로 다시 되붙여야 할 관계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랜 고민 끝에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야겠다고 결심했죠.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제 삶의 새로운 시작도 완전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동안 문 앞에서 서성이며 망설였어요. 문을 두드릴까 말까 손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긴장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열리면서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은경아, 너 정말 맞니? 이게 꿈은 아니지? 어떻게 된 거야? 세상에, 은경아. 네, 엄마, 저 은경이에요. 죄송해요.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또 용기가 없어서 연락도 못 드렸어요. 엄마는 오열을 하시면서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의 눈빛엔 놀라움과 미안함, 그리고 애틋함과 슬픔, 모든 감정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게 얼마만이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너 얼마나 고생한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연락할 걸 그랬나 봐. 미안하다. 나도 너처럼 용기가 없어서 연락 못했어. 그동안 얼마나 네 소식 듣고 싶었는지 알아? 네가 자식이니까 연락 좀 먼저 하지 좀. 이 정없는 기집애야. 그렇게 저랑 엄마가 서로 부둥켜 껴안고 오열하고 있을 무렵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아빠가 방 안에서 급히 뛰어나오고 있었죠. 아빠는 엄마가 현관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지 정말 은경이가 온 거냐며 절규하듯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다시 나타난 제가 믿기지 않는 듯 바라보며 정말 은경이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은경이 맞다고, 아빠 딸 맞다고 말했죠. 엄마, 아빠,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은 서로 감싸 안으며 오열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순간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의 벽이 무너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희는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지냈으니까요. 저는 부모님한테 제 소식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오기에 일부러 깨깨오톡이나 깨깨오 스토리에도 제 근황을 올리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쓸데없는 아집이었던 거죠. 어차피 결국 이렇게 그리워하다 만날 거면서 말이죠. 하여튼간 저는 부모님과 그동안 결혼하면서 있었던 일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일들 등등을 위주할 고주할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냐면서 다시 눈물을 보이셨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 헤어지지 말자면서 서로 자주 보고 살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오랜 상처를 덮고 진심으로 화해하는 순간을 맞이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과 안도가 저를 감쌌습니다. 부모님과의 화해는 제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걸 되찾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이후 현재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물론 가끔씩 남편이 떠오르면 여전히 찌르르 아픈 마음과 함께 남편에 대한 고마움으로 울컥할 것 같은 기분이 되곤 해요. 그리고 남편을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저를 도와줬던 남편의 지인들의 생각도 자동으로 떠오르곤 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은 마치 난로처럼 따뜻해지곤 했어요. 요즘 세상이 참 삭막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 남편과 남편의 지인들은 참 끼리끼리라고 서로 선한 사람들끼리 친하더라고요.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주는 남편, 그리고 그 보답을 잊지 않고 끝내 은혜를 보답했던 남편의 선후배, 그리고 지인들. 저는 힘든 시간 속에서도 이러한 진심 어린 손길들 덕분에 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도 남편이 남긴 따뜻한 발자취를 되새기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소중한 관계와 마음을 꼭 지켜나가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